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평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누군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심장 돌연사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연병원 심뇌혈관센터 신우승 센터장과 함께 부정맥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심장.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빨리 뛰거나 느려진다면 심장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 돌연사의 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부정맥 질환에 대해 심장내과 전문의 신우승 센터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돌연사라는 말이 단어 자체도 참 의미가 황당한데 이렇게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돌연사 그 말 그대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면서 급사하게 된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유전적인 심질환이 있거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에 이와 관련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면 돌연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가족 중에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심장 돌연사의 이유 중으로 급성 심근경색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질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부정맥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부정맥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심장 박동이 이루어지는지 그 전기 박동 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심장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동결절이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 이 전기가 방실결절이라고 변전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전기줄, 즉 전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심장 특히 심실에 세포에 전기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전기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이 갑자기 100회 이상 빨리 뛰거나 또는 갑자기 느리게 뛰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회 이상 맥박수가 뛰는 경우를 빈맥이라고 하고 분당 60회 미만으로 뛰는 경우를 서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맥이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빈맥과 서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빈맥을 일으키는 증상들은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맥박이 빨라지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히는 그런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맥의 증상은 맥이 굉장히 느리게 뛰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전신 쇠약감과 호흡곤란 그리고 실신 그런 증상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혹시 좀 더 흔한 게 있나요? 빈맥 증상, 특히 우리가 흔한 거는 조기박동과 심방세동이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부정맥들은 주로 빈맥을 주로 하는 부정맥이 되겠고 그런 경우 대개 이제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이 건너뛰는 느낌 그런 느낌과 또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규칙한 박동을 보이기 때문에 맥을 잡았을 때 한두 번씩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증상을 느끼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좀 그냥 예.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지 병원을 가는 게 꼭 중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부정맥 증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그런 병들은 굉장히 위중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예고가 없이 전구 증상이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는데 대개 우리 심장으로 인한 사망사의 한 50% 정도가 네. 이런 부정맥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돌연사를 일으키는 유전적 질환들이 한 40에서 50%, 그다음에 심근경색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꼭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대개 진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데 네. 증상이 자주 있는 분이 있고 예.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경우는 좀 특수한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뭐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정맥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일단 섬액성 부정맥과 빈맥성 부정맥이 이제 다르겠는데 섬액성 부정맥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동결절 장애 또는 전깃줄 역할을 하는 전도로가 끊어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예. 반드시 인공심장 박동기라고 하는 네. 그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를 전달하고 만들어주는 네. 그러한 본체가 있고 이 본체를 가는 전선으로 심장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전선은 뭐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전선을 통해서 심장의 박동을 항상 감시를 하다가 심장 박동이 뛰지 않을 때는 이 본체를 통해서 발전을 하면은 인공적으로 전기를 보내줘서 심장을 자극해서 뛰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예. 빈맥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 항부정맥제라고 해서 심장의 빈맥을 억제하는 약을 쓰거나 내지는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맥을 느리게 하는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네. 이러한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는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 입원을 해서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하는 특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심장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작은 전깃줄을 심장의 여러 곳에 위치를 시켜놓고 유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맥이 유발이 되고 그 유발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빈맥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조금 두꺼운 이 고주파를 보내는 장치를 사용해서 이상 있는 부위를 절제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이 부정맥의 치료 방법을 들어보니까 뭐 인공기계 장치 삽입부터 뭐 절제술부터 간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만큼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혹시 물론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일단은 우리가 위험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먼저 진단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아까 이제 빈맥 중에 우리 돌연사를 일으키는 빈맥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한 빈맥들은 심실 빈맥과 심실 세동이라는 하는 빈맥들인데 이러한 빈맥이 있는 경우 즉 고위험군, 심부전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을 앓았다든지 유전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재세동기라고 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전기 충격을 줘서 네. 심장 마비가 오는 것을 돌리는 것을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환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심장 충격기를 늘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심장 충격기 역할을 하는 재세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피하에 아까 보신 그 인공심장 박동기와 같이 삽입을 해서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바로 전기 쇼크를 줘서 빈맥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이러한 장치를 미리 예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은 우리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노화와 관련돼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질환들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금연, 금주 그리고 밸런스 있는 식단 예.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정기적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이런 부정맥 질환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연사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꼭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신우승 센터장과 함께 부정맥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게 되는데요. 근골격 질환 중 상당수는 이런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누적 외상성 질환인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열린병원 민용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목뼈는 일자로 반듯하지 않고 알파벳 C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목뼈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열린병원 민용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요. 이게 뭐가 이렇게 쌓여서 통증이 된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누적 외상성 질환이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한 부위를 좀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만성적인 건강장애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산재 환자의 50에서 60%에 해당하는 환자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허리, 목, 그리고 어깨, 손목, 팔, 다리 순으로 나타납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을 일으키는 4가지 요소로서는 반복적인 자세, 그리고 잘못된 불균형적인 힘,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휴식하지 않을 경우가 네.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산재 환자의 50% 이상이네요. 예. 그럼 이 누적 외상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이 중에서 목의 누적 외상성 질환을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하며 외국에서는 텍스트넥 신드롬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700에서 1,400시간 정도가 우리 그 스마트폰에 노출이 된다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칠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무리가 가는 곳은 목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용 후 목 통증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나 반복적인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머리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뒷목을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이 동작이 반복되면 점차 목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져서 일자목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네. 휴식 등으로 목의 피로를 풀어주지 않은 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일자목이 더욱 나빠져서 목이 역시자 형태인 거북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목에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면 바로바로 그걸 그만둘 텐데 사실 참을만 하니까 계속 스마트폰도 구부린 상태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목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보통 사람이 기립 자세로 서 있었을 때 목에 실리는 하중은 머리 무게에 의한 하중입니다. 대략 5.5kg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30도 정도 구부리면 18kg 정도의 하중을 받게 되고 네. 만약 60도 정도 목을 구부리게 되면 목이 받는 하중은 27kg 정도 되는데 여기서 머리의 무게인 5.5kg 정도를 빼고 나면 20kg 정도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목에 이고 다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요. 쌀 한 가마니를 여기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네. 실제로 60도만큼 구부린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할 때 문자를 보낼 때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할 때 네. 그리고 동영상을 볼 때를 각각 목이 구부러진 정도를 비교 분석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논문들을 근거하면은 대략 50에서 60도 정도로 목 굽힘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에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영화를 볼 때보다는 문자를 보낼 때 더 고개를 숙이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앉은 자세에서 문자를 보내는 상황,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심하게 목이 굽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도 보니까 네. 걷는 사람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 뭐 네. 이렇게 네. 기사가 나왔던데 네. 참 심각하네요. 네. 예. 그래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역시자 형태의 거북목으로 이어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런 목이. 먼저 이러한 상황이 치료받지 않고 지속된다면 목 주변의 인대, 그리고 근육, 그리고 신경 등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절염이 진행되면 거북목 자세로 또 경추부가 영구히 고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자세는 2차적인 외상이나 질환에 좀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척추는 경추, 그리고 호흡을 담당하는 흉곽과 흉추, 그리고 요추까지 서로 사슬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통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굽히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척추 뒤로 디스크가 돌출되어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이로 인한 신경 손상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반복되면서 척추 간공이 좁아져가지고 예. 신경근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적인 근육 긴장으로 인하여 근육이 단축되고 흉곽과 복부의 운동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호흡과 소화 기능에도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네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 디스크, 관절염 이렇게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흔히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건데 요즘은 사실 성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단 말이죠. 네. 아이들한테도 이런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성장기의 아이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는 보통 중독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실제 거북목 자세는 척추 후만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은 성장기에는 척추와 인대가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에 네. 더 쉽게 거북목에 이완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자세 이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동반되고 이에 따른 성장 장애도 같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동반돼서 학습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목의 바른 자세와 습관의 교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된 자세와 불균형적인 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휴식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 매 20분마다 고개를 들어 중립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립 자세란 허리에 바나나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허리에 C커브를 만들어주고 예. 또 귀와 어깨가 같은 연장선에 놓이게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게 사용하면 또 이러한 자세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자세 교정에 집중되어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여 척추를 중립 자세로 취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러한 것들 반복적으로 하여 기억 흔적을 만들어주면 목과 어깨 근육 긴장 해소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 치료가 기본이 되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두통, 또 목, 어깨 통증, 그리고 손 저림이라든지 네. 날카로운 양상의 통증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근력의 저하도 동반이 된다면 전문의와 전문적인 상담을 한 후에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비침습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침습적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보통 침습적 치료와 비침습적 치료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침습적 치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뭐 절골술이라든지 예. 이런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침습적 치료는 먼저 근육성, 목과 어깨 주위의 근육성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이 있고요. 손을 타고 내려오는 저림 증상이나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면 경추부 디스크 질환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신경근 차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수 마사지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목 부위에는 뇌와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므로 주치의 지도하에 주의 있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민용 과장과 함께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날이 추워지니까 어깨도 절로 움츠러들고 목도 뻣뻣하게 굳기 쉽습니다. 운동량까지 줄어서 허리나 다리를 움직이다가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일수록 전신을 가볍게 움직이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도 좋고 걷기 같은 전신 운동도 좋고요. 우리 몸이 잘 쓰지 않는 근육들까지 산소를 골고루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햇살이 좋은 날에는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나가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